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황당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수천만 명의 목숨이 사라진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보통 한 국가에서 수천만 명이라는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전쟁이나 흑사병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 혹은 거대한 자연재해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1958년 중국 대륙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비극의 원인은 너무나도 엉뚱하게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작은 새 한 마리에서 시작되었어요. 당시 한 나라의 모든 것을 통제하던 절대 권력자가 무심코 손가락을 들어 내뱉은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는 짧은 말 한마디. 이 한 문장은 곧바로 국가 전체를 집단적인 광기로 몰아넣었고 결국 인간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약 4천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처참하게 굶어 죽는 인류 최악의 대기근으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참새 몇 마리를 잡으려던 일이 어떻게 한 국가의 인구를 통째로 날려버릴 뻔한 대재앙으로 번지게 되었을까요? 이 기막힌 총흑의 이면에는 독재자의 오만함과 과학을 무시한 맹목적인 숭배, 그리고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사회의 공포가 얽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참새 잡으려다 4천만 명이 굶어 죽은 인류 최악의 총흑 대약진 운동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958년 당시 중국이 처해 있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먼저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949년 기나긴 국공내전 끝에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마오쩌둥은 권력의 정점에서 엄청난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이 날카롭게 대립하던 냉전 시대였죠. 마오쩌둥은 중국을 단순한 공산주의 국가 중 하나가 아니라 공산주의 진영을 이끄는 확고한 리더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당시 중국의 현실은 냉정하게 말해서 뼈대만 겨우 갖춘 낙후된 농업국가에 불과했습니다. 산업혁명을 거치며 고도로 발달한 서구 국가들에 비하면 모든 것이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마오쩌둥은 중국의 거대한 인구를 동원해 하루빨리 농업국가의 꼬리표를 떼고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원대한, 어쩌면 무모한 계획을 발표합니다. 무려 15년 안에 서방의 핵심 국가인 영국의 경제력과 철강 생산량을 완벽하게 따라잡고 나아가 미국까지 초월하겠다는 선언이었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대약진 운동의 서막이었습니다. 대약진 운동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는 나라 전체의 생산성을 깎아먹는 해로운 존재들을 박멸하겠다는 대대적인 공중보건 캠페인을 기획하게 됩니다. 이른바 제4의 운동, 즉 4가지 해로움을 없애자는 운동이었죠. 초기 계획 단계에서 이 4가지 타깃은 사람에게 전염병을 옮기고 곡식을 축내는 쥐, 파리, 모기, 그리고 벼룩 같은 해충들이었어요. 당시 중국 농촌은 위생 상태가 대단히 열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위생 개선 사업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1958년의 어느 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오쩌둥이 쓰촨성의 한 넓은 농촌 지역을 직접 시찰하고 있을 때였어요.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들판을 흐뭇하게 걷던 그의 눈에 나뭇가지에 앉아 곡식 나달을 쪼아 먹고 있는 평범한 참새의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농민들이 피땀 흘려 키운 귀한 식량을 훔쳐먹는 모습을 본 마오쩌둥은 미간을 찌푸리며 손가락으로 참새를 가리켰고 이렇게 선언하듯 말했어요.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절대 권력자의 입에서 나온 이 짧은 한마디는 단순한 개인의 감상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국가 최고 지도자의 신성한 교시이자 절대적인 명령으로 둔갑해버렸죠. 기존 제4의 운동의 명단에서 벼룩이 슬그머니 빠지고 그 자리에 참새가 국가 공식 1급 수배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졸지의 조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반동분자이자 식량 도둑으로 낙인 찍힌 참새들은 이때부터 대대적인 학살의 표적이 되며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마오쩌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중국 전역에서는 곧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한 형태의 새 소탕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새를 잡는다고 하면 사냥꾼들이 총을 쏘거나 커다란 그물을 치는 모습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당시 중국 정부의 방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6억 명이 넘는 인민들에게 총을 일일이 지급했다가는 체제에 위협이 되는 내전이나 치안 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무엇보다 날아다니는 작은 참새를 총알로 맞추는 건 비용 대비 너무나 비효율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지도부가 고안해낸 참사의 박멸의 핵심 전술은 총탄이 아니라 바로 탈진이었습니다. 방법은 이랬어요. 국가에서 특정한 날을 참새 소탕의 날로 지정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억 명의 인민들이 거리오치 들판, 산과 골목으로 일제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학교는 수업을 멈췄고 공장은 기계를 세웠으며 농민들은 바티를 내팽개쳤죠. 사람들은 손에 냄비, 양동이, 징, 푹, 세면대 등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고 나와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깃발을 쉴 새 없이 흔들고 꽹과리를 치며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질렀어요.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참새가 땅이나 나무까지 지붕 위에 단 1초라도 편히 앉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공포에 질린 참새들은 귀를 찢는 듯한 굉금과 사람들의 위협적인 몸짓을 피해 하늘로 날아올랐지만 어디로 가든 시끄러운 소리가 울려 퍼졌기 때문에 착륙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공중을 맴돌아야만 했던 참새들은 결국 심장이 터지거나 날갯짓을 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허공에서 땅으로 뚝뚝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광기 어린 사냥은 땅 위에서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사다리를 타고 나무 위나 지붕 끝까지 올라가 둥지를 갈기갈기 부수고 참새 알을 땅에 던져 깨뜨렸으며 미처 날지 못하는 새끼 참새들까지 모조리 짓밟아 죽였습니다. 전국 각지에는 참새 퇴치 지휘부가 설치되었고 누가 더 많은 참새를 죽였는지 경쟁하는 총극이 벌어졌어요. 참새의 사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트럭이 시내를 행진했고 가장 많은 꼬리를 잘라온 사람에게는 국가에서 영웅 칭호와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베이징에 있던 폴란드 대사관 군에로 참새떼가 피난을 가는 일도 있었는데 중국 군중들은 대사관의 치외법권을 존중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대사관 주변을 겹겹이 포위하고 밤낮 없이 이틀 동안이나 북을 치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결국 대사관 안에 있던 참새들이 모두 지쳐 죽어서 땅에 떨어지고 나서야 군중들이 물러났을 정도로 그 집착은 가히 광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1958년 단 한 해 동안 중국 전역에서 끔찍하게 학살당한 참새의 수는 무려 2억 1천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중국 대륙의 생태계에서 참새라는 종 자체가 완전히 씨가 마르고 멸종 위기에 처해버린 거예요. 수억 마리의 참새를 소탕한 중국 정부와 인민들은 대풍년이 올 것이라 굳게 믿으며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연의 복잡한 생태계를 얄팍한 지식으로 통제하려 한 대가는 너무나도 빠르고 참혹하게 되돌아왔습니다. 참새가 곡식을 쪼아 먹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들은 번식기나 평상시에 나달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양의 해충을 잡아먹는 생태계의 든든한 파수꾼이기도 했어요. 특히 농작물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메뚜기나 나방애벌레, 거미 등의 천적이 바로 참새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억제기인 참새가 대륙에서 하루아침에 증발해 버렸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듬해인 1959년 봄이 되자 생태계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중국 전역의 들판은 그야말로 온갖 해충들의 폭발적인 번식처가 되었습니다. 천적이 사라진 메뚜기 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하늘의 태양을 새까맣게 뒤덮을 정도의 거대한 구름대를 형성했어요. 이 굶주린 벌레 군단은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농민들이 애써 심어놓은 벼와 밀, 옥수수의 잎과 줄기를 모조리 갉아먹었습니다. 참새가 먹어치우던 곡식의 양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규모의 농작물이 벌레들의 뱃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죠. 농민들은 눈앞에서 한 해의 농사가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뜬 눈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비극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해충의 습격만으로도 이미 끔찍한 재앙이었지만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은 이 상처에 치명적인 독을 들이붓는 또 다른 정책들을 연이어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농업 생산량을 마법처럼 늘려주겠다는 기괴하고 비과학적인 농법을 도입했어요. 그 기반에는 당시 소련의 사이비 과학자였던 트로핌 리센코의 유전학 이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환경을 통제하면 생물의 본성을 바꿀 수 있다는 엉터리 과학을 주장했는데 마오쩌둥은 이 이론에 푹 빠져 있었죠. 그렇게 탄생한 대표적인 재앙이 바로 밀식 농법이었습니다. 정부는 같은 부류의 씨앗끼리는 서로 생존 경쟁을 하지 않고 돕는다는 황당한 정치적 논리를 농업에 억지로 끼워 맞췄어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정상적인 씨앗 강역보다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100배 이상 촘촘하게 씨앗을 뿌리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죠. 흙 속에 영양분은 한정되어 있는데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씨앗이 들어가니 식물들이 자라면서 뿌리가 서로 엉키고 햇빛과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숨이 막힌 작물들은 자라지도 못한 채 밭에서 그대로 썩어 들어갔고 부패한 작물은 또다시 해충과 질병을 불러들이는 악순환을 낳았어요. 거기에 더해 땅을 무려 1m에서 2m 깊이까지 무식하게 파서 뒤엎는 심경 농법까지 강제로 시행했습니다. 작물의 뿌리가 깊게 내리게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영양분이 풍부한 표면의 겉흙은 깊은 땅속으로 묻혀버리고 수천 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해 아무런 영양분도 없는 척박하고 딱딱한 점토질 흙이 위로 올라와 버렸어요. 작물이 도저히 자랄 수 없는 완벽한 황무지를 국가가 앞장서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지만 농촌의 숨통을 마지막으로 끊어놓은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약진 운동의 또 다른 핵심 목표였던 토법고로 정책이었어요. 마오쩌둥은 영국과 미국의 철강 생산량을 단숨에 따라잡기 위해 거대한 제철소 대신 전 인민이 직접 철을 생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역의 모든 마을 뒷마당과 빈터마다 흙과 벽돌로 대충 빚어 만든 조잡한 소형 용광로 수십만 개가 세워졌어요. 문제는 이 용광로에 집어넣을 질 좋은 철광석도 불의 온도를 높여줄 고품질의 석탄 연료도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는 눈에 보이는 모든 철부치를 녹이라고 지시했어요. 농민들은 밭을 갈아야 할 괭이, 낫, 쟁기, 곡괭이를 빼앗겨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했고 심지어 값비싼 트랙터까지 부수어 불길에 던져 넣었습니다. 집에서 매일 밥을 지어 먹어야 할 무소에 솥단지와 숟가락, 집안의 문고리와 창틀까지 철이란 철은 모조리 뜯겨 나갔어요. 땔감도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몽땅 베어버렸고 나중에는 자신의 집안에 있는 멀쩡한 목재 가구와 문짝까지 뜯어내어 용광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해 숲이 사라지자 산사태와 홍수, 가뭄이라는 끔찍한 연쇄, 자연재해까지 뒤따르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삶의 기반을 희생해서 녹여낸 철의 결과물은 어땠을까요? 일정한 온도 조절도 없이 불순물이 잔뜩 섞인 채 굳어버린 그 철은 바닥에 던지면 툭 부러져 버리는 똥철, 즉 산업적으로 단 1%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 폐기물에 불과했습니다.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지시로 참새를 모조리 없애버렸더니 메뚜기 떼가 창궐해 작물을 갉아먹었고 비과학적인 엉터리 밀식 농법 때문에 그나마 남은 작물마저 밭에서 썩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농민들은 농사지을 도구마저 토법고로에 빼앗겨버린 채 추수를 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밭이 아닌 용광로 앞에 불려가 밤낮 없이 쓰레기철을 굽는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밥을 지어 먹을 개인 솥단지조차 없어서 마을 사람들은 공동 식당에 모여 배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하게 설계된 파멸의 징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누군가는 마오쩌둥에게 지도자 동지, 이 정책은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당장 멈춰야 합니다. 라고 진실을 말했어야 정상적인 국가였겠죠. 하지만 당시 중국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지독한 공포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대약진 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에 중국에서는 반우파 투쟁이라는 대대적이고 잔혹한 정치적 숙청이 휩쓸고 지나갔거든요. 정부의 정책에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지식인, 과학자, 관료들은 모조리 혁명을 방해하는 우파분자이자 반역자로 몰려 조리돌림을 당한 뒤 처형되거나 외진 노동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피바람부는 살벌한 공포 정치 속에서 절대 권력자에게 정책의 실패를 지적한다는 것은 곧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내놓는 자살 행위와 같았어요. 실제로 1959년 회의에서 한국 전쟁의 영웅이었던 펑더화이 국방부장이 대약진 운동의 문제점을 완곡하게 지적했다가 마오쩌둥의 엄청난 분노를 사고 모든 직책에서 쫓겨나 비참하게 숙청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의 모든 관료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죠. 진실을 말하면 죽고 거짓을 말하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관료체계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 제조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방당 간부들은 들판의 농사가 완전히 망해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의 우월성 덕분에 수확량이 작년보다 10배, 20배, 심지어 50배나 늘어났다고 새빨간 허위 보고를 올렸어요. 이른바 소련의 인공위성 이름을 딴 위성전, 즉 하늘을 찌를 듯한 거짓 과장 보고가 매일같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벼 이삭이 어찌나 빽빽하게 자랐는지 그 위에 어린아이가 올라가 앉아도 무너지지 않는다며 밑에 몰래 나무 탁자를 받쳐놓고 사진을 찍어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코미디 같은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뻔뻔한 거짓 선전은 결국 힘없는 농민들의 숨통을 끊어놓는 사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베이징의 중앙정부 지도부는 전국 각지에서 앞다투어 올라오는 풍년 보고를 곧이곧대로 믿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서류상에 엄청나게 부풀려진 수확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국가가 가져가야 할 인겨 농산물의 할당량을 엄청나게 높게 배정해버렸습니다. 실제로는 밭에 당장 먹을 식량조차 없는데 국가가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곡식의 양은 평소의 수십 배에 달했던 거예요. 지방 관리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들통나 숙청당할까봐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고 목표량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농민들의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내년에 심어야 할 귀중한 종자용 씨앗은 물론이고 농민들이 밥그릇 밑바닥에 숨겨둔 곡식 한 톨까지 폭력을 써가며 모조리 쓸어갔어요. 식량을 숨긴 자는 인민의 적으로 몰려 모진 매를 맞고 죽어나갔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참혹한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대약진 운동이 성공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자랑하고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굶어 죽어가는 자국민을 방치한 채 막대한 양의 식량을 소련과 동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등지로 수출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국가의 대형 식량 창고에는 정부가 강제로 거둬들인 곡식이 다 먹지도 못해 썩어 넘쳐나고 있었지만 창고를 지키는 군인들의 총구 앞에서 농민들은 그저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중국 대륙에는 전대미문의 지옥 같은 대기근이 덮쳤습니다. 먹을 것이 완전히 동인한 사람들은 처음엔 산으로 올라가 나무 껍질과 풀뿌리를 닥치는 대로 캐먹었어요. 나중에는 그마저도 멸종되다시피 하자 가죽 신발이나 가방, 허리띠를 물에 삶아 씹어 먹으며 버텼습니다. 기근이 절정에 달했을 때는 관음토라고 불리는 진흙을 파서 물에 섞어 먹기 시작했는데 이 흙은 일시적으로 배는 부르게 해주지만 인체에서 절대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뱃속에서 흙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배설을 하지 못해 장이 파열되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잡아먹는 충격적인 기록까지 곳곳에서 보고될 정도로 당시 농촌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굶어 죽어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유령 도시가 된 곳이 수두룩했고 길가와 들판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죽어간 시신들로 끔찍하게 뒤덮였습니다. 당시 이 참혹한 3년의 대기근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중국 당국이 공식적인 통계를 내놓지 않아 정확히 파악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적게는 1,500만 명에서 많게는 4,500만 명까지 추산하고 있는데 오늘날 대다수의 객관적인 역사학자들은 대략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 사이의 인구가 아사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어요. 이는 제1차 세계대전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숫자이며 당시 대한민국 인구 전체가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과 맞먹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수치입니다. 천재지변이 아니라 지도자의 무능과 오만 그리고 체제의 폭력성이 만들어낸 명백한 인재였던 것입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과 자신의 과오를 깨달은 마오쩌둥은 제사해 운동의 해로운 생물 명단에서 참새를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사람의 피를 빠는 빈대와 바퀴벌레를 집어넣으며 슬그머니 책임을 회피하려 했죠. 참새가 사라져 완전히 파괴된 생태계를 되살리고 창궐하는 벌레들을 잡기 위해 한때 적대시했던 소련에 부탁해 비밀리에 열차로 수십만 마리의 참새를 허겁지겁 수입해오는 웃지 못할 총ը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4천만 명이라는 죄 없는 생명들이 끔찍한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다 흙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에는 너무나도 늦어버린 후였죠. 단 한 사람의 과학적 무지와 브레이크 없는 오만함 그리고 그를 향한 맹목적인 복종과 살아남기 위한 침묵이 얼마나 파괴적인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중국의 대약진 운동과 참새 박멸 작전은 그 역사의 뼈아픈 증거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대자연의 복잡하고 정교한 생태계 균형은 결코 권력자의 이념이나 얄팍한 정치적 슬로건 한마디로 통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인간의 오만함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그들의 무모한 도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비극적인 대가로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좋았다면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가장 빠르게 보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